분만실 앞 복도의 형광등이 희끄무레하게 떨리고 있었다. 예순한 살에나 박순영은 플라스틱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다. 손등에 굵은 핏줄이 강줄기처럼 흘렀다. 40에 넘게 물걸레를 짜고 무쇠솥을 들어올리고 새벽 우유 상자를 나르던 손이었다. 이 손으로 오늘 손주를 안게 된다. 복도 끝 자판기가 웅하고 낮은 진동을 내뿜었고 소독약 냄새가 환기구를 타고 콧속 깊이 들어왔다. 나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버릇이 있었다. 병원 냄새. 그건 언제나 나에게 끝의 냄새였으니까. 큰아들 민수가 분만실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35의 아비보다 키가 한 남은 더 큰 남자가 두 손을 비비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우스웠다. 아가, 네가 세상에 나오면 저 사람이 아빠란다. 나는 속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주에게 말을 걸었다. 마음이 간질간질하면서도 어딘가 깊은 곳에서 먹먹한 것이 차올랐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민수가 돌아보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괜찮고 말고 오늘 같은 날 내가 안 괜찮을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런데 입술이 제멋대로 떨렸다. 민수는 못 본 척 다시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착한 아이. 엄마가 울려고 할 때 모른 척 해주는 법을 아는 아이. 나는 눈을 감았다. 형광등 빛이 눈꺼풀 너머로 붉게 스며들었고 그 붉은 빛 속으로 40해 전의 풍경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우리 집은 가난했다. 가난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그런 수준의 궁핍이었다. 충청도 작은 읍내기와도 슬레이트도 아닌 함석 지붕 아래 방 2칸짜리 집. 장마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줄줄 새어 양은 냄비를 4-5개씩 받쳐놓아야 했고 겨울에는 문풍지를 삼겹으로 발라도 칼바람이 이불 속까지 파고들었다. 아버지는 읍내 작은 공장에서 용접 일을 하셨는데 월급날이면 어머니 얼굴에만 잠깐 핏기가 돌았다가 이내 사그라들곤 했다. 돈은 왔다가 눈 깜짝할 새 사라지는 것이었고 남는 건 언제나 부족한 뿐이었다. 그래도 배고프지는 않았다. 어머니가 그랬다. 천지간에 뭘 해서든 자식 입에 밥은 넣어주는 사람이었다. 된장만 있으면 됐다. 텃밭 호박 서너 쪽, 두부 반 모풋고추 두어 게를 넣고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여내는 어머니의 된장찌개. 그 냄새가 골목을 타고 번지면 나와 여동생 순이는 마당에서 놀다가도 저절로 부엌으로 빨려 들어갔다. 순영아, 밥 퍼라. 어머니의 그 낮고 편안한 목소리.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소리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내가 16살 때였다. 용접 작업 중 사고였다. 공장에서 사람이 왔을 때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등만 보고 있었다. 그 등이 한번 크게 떨리더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칼을 내려놓고 불을 끄고 앞치마를 천천히 풀어 개켜놓고서야 마당으로 나가셨다. 어머니가 운 건 그날 밤 자식들이 다 잠든 줄 알았을 때뿐이었다. 나는 잠들지 않았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틀어막았지만 그 소리는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숨을 꾹꾹 눌러 삼키며 우는 소리. 평생 잊을 수가 없다. 아버지가 떠난 뒤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와 식당 설거지로 우리를 먹였다. 나는 고등학교를 포기했다. 순이는 아직 중학생이었으니 공부를 시켜야 했고 내가 벌어야 했다. 읍내 슈퍼에서 계산대를 보고 저녁에는 포장마차 뒤에서 설거지를 했다. 18, 19. 시간은 무겁고 느리게 흘렀다. 20살이 되던 해 중매가 들어왔다. 좋은 집안은 아닌데 성실한 사람이래. 직장도 다니고 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상대는 9살 연상 서울에서 작은 회사에 다니는 남자였다. 선을 보러 읍내 다방에 나갔을 때 그 사람은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다. 구두가 반질반질했다. 키가 크고 말이 부드러웠으며 웃을 때 눈이 가늘어졌다. 고생 많았죠. 제가 잘할게요. 그 한마디에 20살의 나는 녹았다. 아니, 녹은 게 아니라 무너진 것이었다. 아버지가 떠난 뒤 4년 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 고생 많았다는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에 쌓인 모든 것을 와르르 허물어뜨렸다. 나는 2달 만에 결혼했다.
스물, 꽃다운 나이라지만 꽃을 들여다볼 여유조차 없었던 스물이었다. 서울로 올라왔다. 변두리 반지하 단칸방이었지만 내 이름으로 된 살림이 생긴 것만으로 충분했다. 남편은 초반에는 괜찮았다. 월급을 가져왔고 저녁에 돌아와 밥을 먹었고 가끔은 웃었다. 나는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다. 아니, 행복이라고 믿기로 한 것이었다. 임신 소식을 알게 된 건 결혼한 지 석 달이 조금 지났을 때였다. 입덧이 시작되자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공중전화 앞에 서서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을 때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다. 엄마나 아기 생겼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짧은 침묵이 있었고 이내 웃음 섞인 울음이 새어나왔다. 그래. 내가 가마. 내가 미역 싸가지고 올라가마. 그로부터 3주 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전화가 왔다. 뇌출혈이었다. 순이가 울면서 전화했을 때 나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머니는 병원에 실려간 지 이틀을 버티셨다. 내가 충청도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눈을 뜨고 계셨지만 말을 하지 못하셨다. 입술이 파르르 떨릴 뿐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갈라지고 따뜻한 손. 내 4달 된 배 위에 그 손을 가져다 올렸다. 엄마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들. 분만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간호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민수가 소리를 질렀고 어디선가 박수가 터졌다. 나는 눈을 떴다. 볼 위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언제부터 울고 있었는지 몰랐다.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다. 작고 날카롭고 세상에 처음 내지르는 항의의 외침.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었다. 엄마, 나 손주 봤어. 당신이 사가지고 오겠다던 미역. 내가 오늘 직접 끓일게.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였다. 순영은 분만실 앞 플라스틱 의자에 다시 몸을 내려놓으며 간호사가 아이를 깨끗이 닦아 데려오기를 기다렸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눈을 감았다. 손주의 울음소리가 아직 귓전에 맴돌았다. 그 소리가 35 해전에 어떤 방으로 순영을 데려갔다. 서울 변두리 봉천동 반지하. 천장에서 수도관이 지나가는 그 방은 여름이면 곰팡이 냄새가 벽지를 타고 올라왔고 겨울이면 창 아래로 찬바람이 칼처럼 밀려들었다. 21살의 순영은 그 방 한가운데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다. 입덧이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줄 몰랐다. 물 한 모금만 삼켜도 위장이 뒤집어졌고 밥 냄새만 맡아도 머리 뒤쪽이 쭈그러지듯 어지러웠다. 하루에 7번, 8번 화장실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위액만 올렸다. 목구멍이 헐어 침을 삼킬 때마다 날카로운 것이 긁히는 느낌이었다. 남편 재호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인쇄소에 다닌다고 했다. 아침 6시에 나가 밤 11시에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날 때도 있었고 아무 냄새도 나지 않을 때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순영에게는 마찬가지였다. 재호는 돌아오면 텔레비전을 켜고 맥주를 마셨다. 순영이 이불 속에서 끙끙거려도 임신이 원래 그런 거래 한마디면 그만이었다. 그 한마디가 벽돌처럼 무거웠다. 위로가 아니라 차단이었다. 더 이상 아프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벽돌. 그런 날이면 순영은 어머니의 손이 그리웠다. 어머니가 끓이던 된장찌개. 감자를 넉넉히 넣고 두부는 손으로 크게 뜯어 넣고 된장을 풀 때면 꼭 한 숟갈 먹어보라고 내밀던 나무주걱. 그 국물 한 모금이면 속이 가라앉을 것 같았다. 간절하게 미칠 것처럼 그 맛이 떠올랐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다. 넉 달 전 순영이 임신 소식을 전하던 바로 그날,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 사람, 미역을 사 가져오겠다던 약속만 공중에 남긴 채 순영은 울지 않았다. 울면 토할 것 같았고 토하면 또 목구멍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삼켰다. 슬픔도 구역질도 전부. 시어머니가 봉천동에 온 것은 임신 5달째였다. 경상도에서 올라온 시어머니는 방문을 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다. 곰팡이 냄새 어질러진 빨래, 그리고 창백하게 누워있는 며느리. 아이고 이게 뭐고. 남편 밥은 누가 해주노. 그 말이
첫 인사였다. 안부가 아니었다. 순영은 몸을 일으켜 앉았다. 등이 땀으로 축축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속이 안 좋으면 더 먹어야지. 나는 애 넷을 낳았는데 입덧 한 번 안 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유난히 많아.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가더니 찬장을 열고 혀를 찼다. 쌀통이 거의 바닥이었다. 반찬통에는 시든 김치 한 가지뿐이었다. 순영은 시어머니의 혀 차는 소리 하나하나가 자기 살범을 벗기는 것처럼 느꼈다. 설명하고 싶었다. 먹을 수가 없어서 밥을 못했다고, 장을 보러 나갈 힘이 없었다고. 하지만 입을 열면 변명처럼 들릴 것을 알았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달랐을까. 어머니라면 이마에 손을 얹고 우리 순영이 많이 힘들었지. 한마디 해주었을 것이다. 그 한마디면 됐다. 그것 하나면 버틸 수 있었다. 시어머니는 이틀을 머물다 돌아갔다. 떠나면서 한 말은 이것이었다. 아들 낳아라. 재호가 장남이다. 그 말을 등 뒤에서 들으며 순영은 현관문을 닫았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는 것처럼. 민수가 태어난 것은 그해 겨울이었다. 3200g 건강한 사내아이. 아들이라는 사실에 시어머니는 전화 너머로 처음 웃었다. 재호도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지나간 뒤 방 안에는 다시 순영과 갓난아이 둘만 남았다. 산후조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순영은 미역국을 끓이려다 칼로 미역 불린 것을 써는데 손이 떨려 도마 위에 핏방울이 떨어졌다. 그때 처음 울었다. 소리 없이 미역국 냄새 속에서 어머니가 끓여주겠다던 바로 그 미역국을 자기 손으로 끓이면서. 민수는 유달리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였다. 기어다니기 시작한 6달부터 가만히 있는 법이 없었다. 서랍을 열고 신발장을 뒤지고 수도꼭지를 틀었다. 순영은 하루 종일 민수를 쫓아다녔다. 재호는 점점 늦게 들어왔다. 새벽 1시, 2시. 어떤 날은 아예 들어오지 않았다. 물어보면 일이 많다는 대답뿐이었다. 순영은 살림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 근처 봉제 공장에 부업 자리를 알아보았다. 민수를 업고 면접을 보러 갔다. 공장장이 말했다. 아이 데리고는 안 됩니다. 순영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왔다. 그 길에 동사무소에 들러 보육시설을 물었으나 대기자가 수십 명이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순영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두부 공장 포장 일을 시작했다. 민수가 깨기 전 2시간 동안 일하고 아이가 낮잠 자는 틈에 또 일감을 가져와 미싱을 돌렸다. 손끝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었지만 통장의 숫자가 한 자리씩 느는 것을 볼 때면 숨이 조금은 쉬어졌다. 독립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싹 쌌다. 민수가 3살이 되던 해 봄이었다. 순영은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다.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쟀지 않았다. 약국에서 산 검사기의 2줄을 보았을 때 순영은 화장실 바닥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차가운 타일이 무릎뼈에 닿는 감각만이 현실이었다. 둘째, 계획에 없던 아이였다. 이제 겨우 두부 공장 일이 익숙해지고 미싱 부업도 단골이 생기기 시작한 참이었다. 내년이면 민수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정식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모든 계산이 그 희미하지만 간절했던 설계가 2줄의 빨간 선 앞에서 무너졌다. 재호에게 말했을 때 그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그래, 잘 됐네. 아들이면 좋겠다. 순영은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낯설었다. 9살 연상의 이 남자와 언제 마지막으로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눈 것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순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반지하 창으로 보이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뿐이었다. 구두, 운동화, 슬리퍼, 사람들이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다. 아무도 이 창 아래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순영은 배 위에 손을 올렸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납작한 배. 그 안에서 자라고 있을 작은 생명에게 미안했다. 환영해주지 못하는 어미가 미안했다. 그리고 그 미안함 뒤에 삼킬 수 없이 큰 외로움이 있었다. 이 집안에 사람은 셋인데 순영은 늘 혼자였다. 투명인간처럼, 자기 삶 안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밖에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반지하 창틀 아래로 빗물이 스며들어 시멘트 바닥 위에 얇은 물줄기를 만들었다. 순영은 걸레를 가지러 일어섰다. 일어서는 것, 그것만이 순영이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해 겨울은 유독 일찍 왔다. 순영의 배는 8달째로 접어들고 있었다. 봉천동 반지하 방 창문 아래쪽에 결로가 얼어붙어 손톱으로 긁어도 벗겨지지 않았다. 순영은 민수의 얇은 이불 위에 자신의 외투를 덮어주고 새벽 5시에 문을 나섰다. 두부공장 포장일은 둘째 임신 7달째에 그만두었지만 인근 슈퍼에서 맡기는 전단지 돌리기 일이 남아있었다. 한 장에 5원, 200장을 돌리면 1,000원, 1,000원이면 민수 분유 한 통에 400원이 모자라지만 이틀치를 합하면 라면 한 묶음과 계란 반판을 살 수 있었다. 12시가 넘도록 재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사흘째였다. 순영은 더 이상 새지 않았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다. 음력으로 동지가 코앞이라 해가 내시면 기울기 시작했고 골목 사이사이 응달에는 아침에 내린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어 거울처럼 반들거렸다. 순영은 전단지 뭉치를 팔에 안고 관악산 쪽 언덕배기 골목을 올라가고 있었다. 임신 8달의 배가 앞으로 쏠릴 때마다 허리뼈 사이에서 톱질하듯 통증이 올라왔다. 숨이 찼다. 입에서 나오는 김이 눈앞을 가렸다. 골목 하나를 꺾었을 때 발이 미끄러졌다. 모든 것이 한순간이었다. 오른발이 빙판 위에 섰돌면서 왼쪽 무릎이 먼저 땅에 부딪혔고 전단지 뭉치가 허공에 흩날렸다. 순영은 본능적으로 두 팔로 배를 감싸 안았다. 그 자세 그대로 옆으로 넘어졌다. 왼쪽 팔꿈치가 얼음 위에 부딪히며 뼈 끝까지 저릿한 통증이 번졌다. 숨을 들이쉬려는데 폐가 쪼그라든 것처럼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배 아래가 딱딱하게 조여왔다. 태아가 놀란 듯 발을 걷어찼다. 순영은 벌린 입으로 짧은 신음을 뱉으며 일어서려 했지만 배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바람에 무릎이 다시 미끄러졌다. 2번, 3번, 네 손가락이 얼음 위를 긁었고 손톱 끝에 붉은 게 묻어났다. 골목은 텅 비어 있었다. 양쪽으로 낡은 슬레이트 담장이 솟아 있었고 그 너머 집들은 불빛 하나 없이 어두웠다. 바람이 골목 사이를 쓸고 지나갔다. 전단지 몇 장이 바람에 날려 담벼락에 붙었다가 다시 떨어졌다. 순영은 멈추었다. 얼음 위에 두 손을 짚은 채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못했다. 입에서 새어나오는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울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냥 여기서 이대로 얼어붙는 게 아닐까. 민수 얼굴이 떠올랐다. 이불 속에서 엄지를 빨며 잠든 아이. 엄마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 아이는 누가 깨워주나. 그때 발소리가 들렸다. 사각사각 고무 밑창이 눈을 밟는 소리. 순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뜨거운 손이 순영의 어깨를 잡았다. 아이고 아가, 이 추운데 이게 무슨... 목소리가 먼저였다. 낮고 부드러운 약간 쉰 목소리. 그 목소리에 힘이 실려 순영의 몸이 천천히 일으켜졌다. 얼굴을 올려다보았을 때 순영은 숨이 멈추는 것 같았다.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두꺼운 손바지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머리 위에 수건을 동여매고 있었다. 볼이 붉고 입술 가장자리에 주름이 깊었다. 그런데 그 눈이 쌍꺼풀 없는 가늘고 긴 눈. 눈꼬리가 살짝 아래로 처진, 그래서 웃지 않아도 웃는 것 같은 눈. 순영의 어머니가 그런 눈을 가졌었다. 장날에 순영의 머리를 빗겨줄 때, 새벽에 부엌에서 밥을 지으며 아궁이 불빛을 받을 때, 마지막으로 전화기 넘어 미역국은 엄마가 끓여줄게 하던 목소리의 주인이 가졌을 눈. 어디 다친 데 없어. 배는 배 괜찮아. 여자의 손이 순영의 배를 조심스럽게 짚었다.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이었는데 그 손이 놀랍도록 따뜻했다. 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이면서 입술이 벌어지지 않았다. 말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았다. 여기 바로 앞이 우리 가게야. 일단 들어와. 응,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여자는 순영의 팔을 자기 어깨에 걸치게 하고 한 손으로 순영의 허리를 받쳐 걸었다. 골목 끝에서 오른쪽으로 꺾으니 작은 식당 하나가 보였다. 진순이네 가정식이라고 쓴 간판이 기울어져 있었고 유리문 안쪽으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다. 문을 열자
된장 끓는 냄새가 확 밀려왔다. 순영의 무릎이 풀렸다. 그 냄새, 된장, 두부, 감자, 호박, 그리고 멸치 국물이 뭉근하게 어우러진 냄새. 어머니의 부엌에서 나던 바로 그 냄새. 더 이상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냄새가 좁고 따뜻한 식당 안에 가득 차 있었다. 자, 여기 앉아. 따뜻한데. 여자는 순영을 구석자리에 앉히고 연탄난로 가까이 의자를 끌어주더니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순영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식당 안에는 손님이 없었다. 벽에 메뉴판이 걸려 있었고 오래된 벽시계가 똑딱거리고 있었다. 좁은 식당이었다. 테이블 4개. 그런데 그 좁은 공간이 온통 따뜻했다. 여자가 뚝배기를 들고 나왔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그 옆에 쌀밥 한 공기와 깍두기 작은 접시. 여자가 뚝배기를 순영 앞에 놓으며 말했다. 국물부터 먼저 떠. 몸 녹이고. 순영은 숟가락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국물이 혀 위로 퍼지면서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뜨거웠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깊고 구수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멈출 수가 없었다. 숟가락을 든 채로 고개를 숙인 채로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이 뚝배기 속으로 떨어졌다. 국물 위에 동그란 파문이 번졌다. 순영은 왜 우는지 자기도 몰랐다. 아니, 알고 있었다. 4년 동안 아무도 자기에게 앉아하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자기 앞에 따뜻한 것을 내밀며 먹어하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 투명 인간이었다. 반지하 창 너머로 지나가는 세상의 발목들만 보면서 아무도 내려다보지 않는 창 안에서 혼자였다. 여자가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영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 다만 한 번 식탁 위로 손을 뻗어 순영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다. 다 됐어. 한참 후에 여자가 물었다. 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가 웃었다. 그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다. 밥 다 먹고 나면 얘기해. 급할 거 없어. 순영은 숟가락을 다시 들었다. 이번에는 밥을 국물에 말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었다. 씹으면서 또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고 먹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뚝배기가 바닥을 보일 때까지. 여자의 이름은 김진순이었다. 이 골목에서 혼자 식당을 운영한 지 15년째라고 했다. 남편은 일찍 떠나보냈고 자식은 딸 하나가 부산에 있다고 했다. 순영의 사정을 듣고 나서 진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찬장에서 비닐봉지 하나를 꺼내 김치와 반찬 몇 가지를 담았다. 민수 데리고 내일 또 와. 점심때. 밥 굶으면 안 돼. 순영은 고개를 저었다. 돈이 없었다. 진순이 고개를 저으며 순영의 손에 봉지를 쥐어주었다. 돈 얘기하지 마. 밥은 사람이 먹어야 사람인 거야. 그 말이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순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하얀 가루들이 조용히 내려왔다. 왼쪽 팔꿈치가 욱신거렸고 무릎에서는 손주의 작은 손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꼼지락거리는 것을 유리 너머로 바라보며 순영은 자기도 모르게 왼쪽 팔꿈치를 문질렀다. 35해가 지난 지금도 겨울이면 그 자리가 욱신거렸다. 빙판 위에서 미끄러진 그날의 통증이 아니었다. 그 뒤에 온 것들이었다. 진순이네에서 된장찌개를 얻어먹고 돌아온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순영의 둘째 아들 준호가 태어난 것은 그해 2월 끝자락 눈이 비로 바뀌기 시작하던 무렵이었다. 진순 아주머니가 미역을 한 봉지 들고 반지하 문을 두드렸을 때 순영은 혼자 탯줄이 붙은 아이를 안고 이불 위에 누워 있었다. 병원에 갈 택시비가 없었다. 재호는 준호가 태어나던 날에도 없었고 출생신고를 하러 동사무소에 간 것도 순영 혼자였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5월의 어느 새벽이었다. 순영은 준호에게 젖을 물리다 말고 현관 앞에 소란에 잠을 깼다. 쾅쾅쾅 문짝이 경첩제 흔들리는 소리. 민수가 이불 속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순영이 준호를 등에 업고 문을 열었을 때 현관 앞에 서 있던 것은 남편이 아니었다. 박재호 씨 부인 맞죠? 사내 셋이었다. 한 명은 양복 차림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나머지 둘은 작업복 위에 형광조끼를 걸치고 있었다.
양복 사내가 서류를 펼쳐들었다. 거기에는 순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대출계약서가 4장, 연대보증서가 2장 있었다. 순영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재호가 찍은 것이었다. 순영은 그 도장이 혼인신고 때 만든 것임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3,800만 원. 이자 포함하면 4,200입니다. 오늘 안에 정리 안 되면 집기 압류 들어갑니다. 3,800만 원. 순영이 두부 공장에서 한 달에 버는 돈이 32만 원이던 시절이었다. 100달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 순영의 귀에서 소리가 사라졌다. 민수가 우는 소리도, 준호가 등에서 칭얼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사내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왔다. 반지하 방은 2평 남짓이었으므로 압류할 것도 없었다. 밥솥 하나, 선풍기 하나, 겨울 이불 2채, 그것이 전부였다. 형광조끼의 사내 하나가 방을 둘러보다가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다. 양복 사내만이 무표정하게 서류를 내밀었다. 여기 서명하세요. 자진 퇴거 확인서. 순영은 서명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등에 엎인 준호가 젖을 찾아 고개를 비볐다. 민수가 순영의 바지가랑이를 움켜쥐고 있었다. 6살 아이의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순영이 동생 순자에게 전화를 건 것은 그날 오후였다. 동네 구멍가게 공중전화 앞에서 준호를 업고 민수 손을 잡은 채 동전 세로를 넣었다. 순자는 전화를 받자마자 울었다. 순영은 울지 않았다. 언니, 나 인천서 소문 들었어.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인간 사체 끌어다가 노름판에 갖다 부은 거야. 인천 쪽에서 여자랑 살림 차린 거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언니만 몰랐어. 순영은 공중전화 유리벽에 이마를 기댔다. 유리가 차가웠다. 5월인데도 차가웠다. 순자가 계속 말했다. 재호가 인천 부평 쪽에서 술집 여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것. 그 여자 명의로 방을 얻었다는 것. 사채업자 돈을 끌어다 쓴 것이 순영의 이름으로 된 연대보증이었다는 것. 순자의 남편이 아는 사람을 통해 확인한 것이었다. 언니 거기서 나와. 제발. 애들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와. 순영은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내려놓으면 다리가 풀릴 것 같았다. 순자야. 응 언니. 나 갈 데가 없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4년이 걸렸다. 20에 시집가서 26이 되도록 순영은 단 한 번도 그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무너지는 것이라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를 악물어온 4년이었다. 공중전화 안에서 순영의 어깨가 떨렸다. 그러나 울지는 않았다. 울면 민수가 볼터였다. 순자의 인천집에서 열흘을 보냈다. 순자의 남편 영철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아이들 분유와 기저귀를 사다 놓았다. 순영은 그 열흘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새벽마다 눈을 떠 천장을 보았다. 천장에 어머니 얼굴이 보이지는 않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11째 되는 새벽 순영은 일어나 아이들 옷을 챙겼다. 돌아간 곳은 봉천동이었다. 반지하는 이미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다. 순영은 민수 손을 잡고 골목을 올라갔다. 새벽 4시 반 우유 배달 가게 앞에 줄을 섰다. 그날부터 순영의 하루가 바뀌었다. 새벽 4시 우유 배달, 아침 8시 사무실 건물 청소, 오후 1시 식당 설거지, 밤 9시 귀가. 민수는 동네 할머니에게 맡겼고 준호는 등에 업고 다녔다. 이틀에 한 번은 등이 젖었다. 준호가 등 위에서 소변을 본 것인지 순영의 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2달을 버텼다. 7월의 어느 저녁 순영은 준호를 업고 민수를 데리고 봉천동 언덕길을 올랐다. 골목 끝에 노란 불빛이 보였다. 진순이네 가정식이라고 쓴 간판 아래 유리문 너머로 김진순 아주머니가 행주를 개고 있었다. 순영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들어가지 못했다. 등에서 준호가 잠꼬대를 했다. 민수가 순영의 손을 잡아당겼다. 엄마, 여기 된장찌개 아줌마 집이지. 순영이 유리문을 밀었다. 종이 딸랑 울렸다. 진순이 고개를 들었다. 행주를 든 손이 멈췄다. 순영의 꼴을 보았을 것이다. 볼이 꺼지고 눈밑이 시커멓게 내려앉은 얼굴 등에 엎인 갓난아이 바짓가랑이를 움켜쥔 6살 아이. 순영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다시 열었다. 아주머니,
저 일 시켜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러나 눈은 마르고 단단했다. 진수는 행주를 내려놓고 천천히 걸어왔다. 아무 말 없이 순영의 등에서 준호를 받아 안았다. 그리고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밥부터 먹어. 순영의 무릎이 풀렸다. 식당 마루 위에 주저앉으며 순영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민수가 놀라 순영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고 진수는 준호를 안은 채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뚝배기에 된장을 풀었다. 그 냄새가 가게 안을 채웠다. 겨울에도 봄에도 그리고 이 여름에도 그 냄새는 같았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 아래 예순한 살의 순영이 눈을 떴다. 인큐베이터 안에 손주가 하품을 했다. 순영은 유리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다. 할머니가 있다. 걱정 마라.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한 번 깜빡였다. 순영은 플라스틱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분만실 너머에서 손주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간호사들의 발걸음이 멀어지는 사이 기억은 다시 봉천동 골목으로 흘러갔다. 이번에는 넘어진 여자가 아니었다. 일어선 여자의 이야기였다. 진순이네 가정식에서 일을 시작한 건 둘째 준혁이를 낳고 100일이 막 지난 무렵이었다. 순영은 아이 둘을 업고 안고 식당 문을 밀었다. 재호가 남기고 간 빚은 340만 원. 봉천동 반지하는 이미 채권자의 손에 넘어갔고 여동생 순이가 남편 눈치를 보며 내어준 단칸방에 살림을 부렸다. 새벽 4시 반 우유 배달, 오전 6시부터 아파트 계단 청소, 그리고 11시면 진순이네 주방에 섰다. 진수는 아무 조건도 달지 않았다. 민수를 식당 구석 평상에 앉히고 준혁이를 포대기에 묶은 채 김치를 썰어도 한마디 불평이 없었다. 오히려 민수에게 계란말이를 말아주며 우리 민수 오늘 밥 잘 먹었네 하고 웃었다. 그 웃음이 순영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다. 고마움이 아니라 빚이었다. 갚아야 할 빚. 진순이네는 오래된 단골들이 조용히 드나드는 식당이었다. 맛은 확실했지만 관악산 언덕골목 안쪽이라 지나가는 발길이 닿지 않았다. 순영은 밤마다 준혁이를 재운 뒤 전단지를 만들었다. 동사무소 앞 복사집에서 한 장에 10원짜리 흑백 전단지를 500장 찍었다. 어머니 손맛 그대로 진순이네 가정식. 낮에 배달 다니며 익혀둔 봉천동 지리가 비로소 쓸모를 가졌다. 학원과 버스 정류장, 시장 입구, 관악구청 게시판 옆. 순영은 아침마다 우유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전단지를 한 장씩 문고리에 걸었다. 손이 갈라지고 피가 맺혔지만 멈추지 않았다. 2달 뒤 점심시간 좌석이 모자라기 시작했다. 진순이 놀라서 물었다. 순영아, 너 뭐 한 거야? 순영은 웃기만 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구청 소식지에 골목 맛집 탐방 코너가 있다는 걸 알아냈다. 순영은 구청 민원실에 5번을 찾아가 담당 직원에게 식당 이야기를 했다. 남편 사별한 여자 혼자 15년 지켜온 집, 된장을 직접 담그는 집, 관악산 등산객들이 하산길에 꼭 들르는 집. 직원은 처음엔 귀찮은 표정이었지만 순영이 가져간 김치찌개 한 냄비에 입을 대더니 눈이 달라졌다. 소식지 취재가 나왔고 그 기사가 나간 주의 줄이 골목밖까지 늘어섰다. 진수는 그날 저녁 설거지를 마친 순영의 손을 잡고 울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줬다고 이러니? 이모가 저한테 밥을 주셨잖아요. 순영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사람이 먹어야 사람인 거라고 하셨잖아요. 저 이제 사람 됐으니까 사람 노릇하는 거예요. 진수는 아무 말 없이 순영의 갈라진 손등을 오래 쓰다듬었다. 재호가 처음 나타난 건 가을이었다. 식당 문 앞에 술 냄새를 풍기며 쭈그려 앉아 있었다. 양복 소매는 해지고 구두 한쪽은 뒤축이 떨어져 있었다. 순영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다 그를 발견했을 때 심장이 아닌 위장이 먼저 반응했다. 구역질이 치밀었다. 순영아. 재호는 고개를 들었다. 충혈된 눈살이 빠져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얼굴. 35이었지만 50는 넘어 보였다. 순영은 봉투를 내려놓지 않았다. 뭐하러 왔어요? 미안하다. 나 좀 도와줘. 순영은 대답 대신 쓰레기 봉투를 수거함에 넣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잠금 장치를 걸었다.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다. 진순이 주방에서 나와 순영의 얼굴을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다만 보리차를 한 잔 내밀었다. 재호는
새벽이 되어서야 떠났다. 그리고 이듬해 봄 재호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달랐다. 양복은 새 것이었고 구두도 반질거렸다. 얼굴에 살이 올라 있었다. 순영아, 나 변했어. 아이들 아빠 노릇할게. 민수와 준혁이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다. 진순이 먼저 마음이 흔들렸다.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니? 순영은 이를 악물었지만 민수가 아빠하고 부르는 소리에 무너졌다. 열흘 동안 재호는 식당 배달을 도왔고 설거지를 했고 준혁이를 안아 재웠다. 순영은 한 번도 그의 이불 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웃는 것만으로 충분히 위험했다. 11번째 날 아침, 순영이 우유 배달을 마치고 식당에 도착했을 때 금고가 열려 있었다. 진순이 한 달치 매출을 넣어두는 낡은 철제 금고. 순영이 직접 번호를 외워 관리하던 그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320만 원. 순영이 새벽마다 갈라진 손으로 벌어 모은 돈. 진순이 평생을 바쳐 끓인 된장찌개의 값. 순영은 금고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서 있었다. 두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고 벽을 한 번 쳤다. 주먹에서 피가 났다. 그것이 전부였다. 관악서 파출소까지 걸어가는 26분 동안 순영은 울지 않았다. 접수 창구에서 남편의 이름 생년월일 인상착의를 또박또박 불러주었다. 경찰이 부부 사이에 이런 일은 좀 하고 말끝을 흐리자 순영이 말했다. 그 사람은 제 남편이기 전에 도둑입니다. 제 돈이 아니라 제 은인의 돈을 훔쳐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그러나 물러서지는 않았다.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진순이 주방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다. 순영은 그 옆에 앉았다. 한참을 같이 앉아 있다가 먼저 일어선 건 순영이었다. 이모, 내일 아침 몇 시에 시장 가요? 진순이 젖은 눈으로 올려다 보았다. 5시. 네. 저 4시 반에 올게요. 순영은 앞치마를 고쳐 묶었다. 칼을 꺼내 도마 위에 올렸다. 감자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칼날이 규칙적으로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가 좁은 주방을 채웠고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해 겨울 순영은 전단지 대신 현수막을 걸었다. 진순이네 가정식 어머니 밥상 활자 하나하나를 직접 골랐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마른 자리에 굳은 살이 올라왔고 그 굳은 살 위에 또 굳은 살이 쌓였다. 순영은 이제 알았다. 넘어지는 것은 치욕이 아니라 누워있는 것이 치욕이라는 것을.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데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분노라는 것을. 그 분노는 뜨거웠고 고요했고 오래 탔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다. 박순영은 플라스틱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가 떴다. 손등 위로 흘렀던 눈물이 언제 말랐는지 모르겠다. 35해 전 겨울 골목에 엎드려 있던 26의 자신이 진순 언니의 손에 이끌려 일어서던 그 순간이 방금 일처럼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 뒤로 세상이 한 번 더 무너졌고 한 번 더 일어섰다. 순영은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무너진 이후의 기억을 더듬었다. 재호가 마지막으로 집을 비운 것은 둘째 준호를 낳고 석 달이 지난 여름이었다. 새벽에 채권자 3명이 반지하 문을 두드렸고 빗장이 부서지듯 열린 문 너머로 들이닥친 사내들은 재호가 사채업자에게 진 빚이 800만 원이라고 했다. 순영이 알지 못했던 도장 순영이 서명한 적 없는 연대보증서. 재호는 이미 사흘 전에 다른 여자와 수원 쪽으로 떠났다는 말을 채권자의 입에서 들어야 했다. 동생 순이가 그 새벽에 달려와 아이 둘을 안고 울었고 순이 남편이 빌려준 200만 원으로 당장의 이자만 겨우 막았다. 집은 압류당했다. 이불 보따리 2개와 민수의 손업은 준호에 채운 그것이 순영에게 남은 전부였다. 새벽 4시 반 우유 배달, 6시 아파트 계단 청소, 낮에는 공장 납품 포장. 그 사이 민수는 동네 할머니 집에 맡기고 준호는 등에 업은 채 일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월세방이라도 구해야 했지만 보증금 50만 원이 없었다. 결국 순영의 발이 향한 곳은 봉천동 언덕골목 진순이네 가정식이었다. 문을 밀었을 때 김진수는 감자를 깎고 있었다.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고개를 든 그 얼굴. 순영 어머니와 똑같은 눈매가 순영을 보았다. 순영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민수가 바지가랑이를 잡고 준호가 등에서 보챘다.
진수는 감자칼을 내려놓고 말했다. 밥 먹었어. 그 한마디에 순영은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일해서 갚겠다고, 아이들 밥이라도 먹이게 해달라고,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남아있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오래된 식당 뒤편 창고 겸 다용도실에 이불을 깔아주었고, 그날 저녁부터 순영은 식당 주방에 섰다. 순영은 일했다. 미친 듯이 일했다.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반찬 8가지를 손질하고 점심 장사가 끝나면 전단지를 돌렸다. 봉천동 일대 사무실이란 사무실은 전부 찾아다녔다. 관공서 게시판에 붙이고 동사무소 앞에서 나눠주고 근처 공장 정문 앞에 서서 퇴근하는 노동자들 손에 하나씩 쥐어줬다. 지역 소식지에 무료 광고를 실어달라 사정했고 동네 라디오 프로그램에 엽서를 보내 식당 이름을 읽어달라고 했다. 석 달 만에 점심 손님이 2배로 늘었고 반년 뒤에는 저녁 장사까지 시작했다. 진수는 놀랐다. 네가 오고 나서 내가 15년 장사한 것보다 손님이 많아. 순영은 웃지 못했다. 웃으면 울 것 같아서 재호가 2번 나타났다. 처음은 술에 절은 꼴로 찾아와 돈을 달라 행패를 부렸고 진순이 경찰을 불렀다. 2번째는 반년 뒤 깔끔하게 면도한 얼굴로 나타나 무릎을 꿇었다. 아이들 아버지라는 말에 진순이 마음이 흔들렸고 순영도 어리석게도 미련하게도 한 번만 더 믿어보자는 마음을 먹었다. 재호는 배달 일을 도왔다. 열흘이었다. 11째 되는 새벽 식당 금고가 비어 있었다. 320만 원. 진순이 평생 모은 비상금의 절반이었다. 순영은 파출소에 신고서를 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썼다. 돌아오는 길 식당 앞 가로등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다. 그날 이후 순영은 재호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빚은 순영이 갚았다. 진순의 320만 원도 순이 남편에게 빌린 200만 원도 채권자에게 남은 원금도 3년이 걸렸다. 그 3년 동안 순영은 하루에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었다. 33세 순영은 진순에게 말했다. 언니, 여기 이름 그대로 가게를 하나 더 내볼까요? 진순이네 가정식 신림점이 열렸다. 이듬해 구로점. 38에 가맹사업을 시작했고 45이 되던 해에는 경기 남부에만 12개 지점이 있었다. 순영은 모든 지점의 된장찌개 맛을 직접 관리했다. 콩은 반드시, 국산 멸치 육수는 전날 밤에 우려야 하고 두부는 아침에 직접 떠야 한다. 진순이 처음 끓여준 그 맛, 어머니 부엌에서 나던 그 냄새를 지키는 일이었다. 순이에게는 빌린 돈의 10배를 갚았다. 순이는 울면서 이건 너무 많다고 했고 순영은 웃으며 말했다. 새벽에 애들 안고 달려와 준 거, 그건 돈으로 못 갚아. 진순 언니에게는 어떻게 갚을 수 있었을까. 순영은 50살이 넘어서도 매주 화요일이면 봉천동 본점에 올라갔다. 진수는 이른을 넘기고도 칼질이 정확했고 손님에게 반찬을 하나씩 더 얹어주는 버릇은 끝내 고치지 못했다. 순영이 가게 운영을 넘겨받은 뒤에도 진수는 늘 주방 한쪽에 앉아 깻잎을 다듬었다. 나는 여기가 좋아. 그것이 진순의 대답이었다. 4년 전 겨울이었다. 진순이 78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잠들 듯 고요한 마지막이었다. 병실 침대 위에서 순영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다. 순영아, 밥 챙겨 먹어. 순영은 그 손을 놓지 못했다. 놓으면 어머니를 2번 잃는 것 같아서 장례식장에서 3일을 울었다. 40여 년 만에 순영은 누군가의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지금 병원 복도 분만실 문이 다시 열렸다. 간호사가 작은 이불에 쌓인 아기를 안고 나왔다.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았고 며느리는 안쪽에서 지친 미소를 보내왔다. 엄마 와서 보세요. 순영이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61살의 무릎은 35해 전 빙판이 무릎처럼 시렸지만 이번에는 스스로 설 수 있었다. 손주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쭈글쭈글한 볼꼭 쥔 주먹 세상에 막 도착한 사람 특유의 붉은 빛. 순영의 눈에서 물이 흘렀다. 이번 눈물은 달랐다. 서럽지 않았다. 따뜻했다. 마음속으로 말했다. 진순 언니 보여요. 이 아이는 배고프지 않을 거예요. 추운 골목에서 혼자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거예요.
아기가 작은 입을 벌려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이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다. 순영은 아기의 이마에 입술을 대며 속삭였다. 괜찮아. 할머니가 밥 해줄게. 형광등 아래 순영의 등이 곧게 펴져 있었다. 그 등 뒤로 봉천동 골목의 눈이, 된장찌개의 김이, 진순의 눈매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길고 따뜻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원은 닫혔다. 그리고 새로운 원이 시작되고 있었다.